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시간에 마지막에 못했던 예측의 정확성 이 부분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다 의미들을 기본적인 학습들을 한 후에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 한번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8개월치에 대한 실제 수요와 예측값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의 이 포캐스팅의 의미는 이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 이미 이 오차에 대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예측값을 뺀 실제 수요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이제 오차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이 평가 기준은 바로 누적 예측 오차입니다.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는 어떠한 형태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월 달부터 8개월 동안의 실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떠한 기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측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법을 써서 예측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떠한 분석 방법을 써서 예측값을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값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바로 예측 오차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계산되냐면 실제 수요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바로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실제 수요와 예측값에 대한 차이는 바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오차입니다. 1월 달에.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해서 8개월치에 대한 오차가 전체 월별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쭉 다 합친 값이 누적해가지고 합친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누적 예측 오차가 됩니다. 이 누적 예측 오차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전체 예측한 값의 어떠한 특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누적 예측 오차의 기본적 성질은 때로는 오차의 크기가 마이너스 오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오차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월달과 2월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실제값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이게 반대로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작게 예측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특정한 기간 동안 오차의 변동성, 즉 오차의 이 변동성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져서 0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가 나오면 가장 0이 나오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누적 예측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주는 거냐면, 즉 예측하고 있는 이 예측의 값들이 실제 값보다 어떠한 특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측의 편향성입니다. 예측의 편향성. 그래서 이 누적 예측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내가 실제 값보다 크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특정한 기간 동안 누적 예측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예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구나 라고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누적 예측 오차는 예측의 편향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내가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어떻게라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내가 실제 값보다 크게 하고 있나 작게 하고 있나 이러한 특성을 바로 이 누적 예측 오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적 예측 오차는 예측의 편향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제곱 오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차에 대한 것들을 좀 계산됐고, 그 다음에 이 오차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200에서 1월달을 보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200인데 예측값이 225고, 거기서 오차를 이제 바로 계산된 게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 다음에 제곱오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를 이걸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양수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 제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1월달도 마찬가지, 2월달도 오차값을 단순하게 제곱을 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오차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8개월 동안 오차의 제곱을 하게 되죠. 제곱한 것들을 쭉 해서 더 전체 합치게 되면 전체 이 제곱한 이 오차들의 합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8개월로 나누게 되면 제곱한 오차들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어떻게 평균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mean square error 형태로 해서 MSE 형태로, 평균 제곱 오차, 요거의 첫 자를 딴 거죠. 그래서 MSE 형태로 이제 이게 예측의 특성을, 이제 예측값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특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요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차에 대해서 제곱한 거죠. 오차에 대해서 제곱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관측치 값에서 그 다음에 예측값을 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뺀 값을 어떻게 되냐, 여기다 바로 제곱을 한 값이죠. 이게 제곱은 여기서 편의상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값이에요. 이거를 전체 합친 다음에 그러니까 썸을 하는 값이죠. 썸을 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 기간에 8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8개월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차를 제곱해서 8개월 동안, 예측한 8개월 동안 전체를 합친 다음에 그거를 다시 8로 나눴기 때문에 제곱한 오차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요 식을 잘 한번 보면 관측치에서 어떤 값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서메이션을 하고 그걸 다시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일종의 식이죠. 저게 무엇일까요? 관측치에서 어떠한 평균값을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서메이션하고 합친 다음에 썸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값, 바로 분산이죠. 분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 분산하고 똑같지 않냐면 빼주는 예측값과 그 다음에 실제 수요인 요 값이 항상 달라지는 거죠. 이게 분산에서는 평균이 같고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관측치의 값을 뽑아내니까,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는 그 값들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분산과 유사하지만 분산하고 같지는 않은 형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MSE는 분산의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제곱을 해서 이것들을 평균을 구한 형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산처럼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에 대한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한 값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 실제값이 이렇게 좀 증폭되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분산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했냐면 분산의 특징을 증폭시킨다라 그랬어요. 그죠? 작은 건 더 작게 만들고 큰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이 변동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분산을 그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요 오차입니다. 요 오차의 값에다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절대 오차로 나타나는 이 절대 오차의 이 정보는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저기서 말하는 절대오차 앞에 있던 평균 재고보차라든지 이 절대오차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실제 수요보다 예측한 값이 작게 했어 크게 했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절대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나타난 이 오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체 합한 다음에 나누기 8로 나누게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 절대오차가 됩니다. 절대오차인데 8개월 동안 평균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대오차를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식을 보겠습니다. 오차에다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썸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n으로 8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절대오차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1월달부터 8개월 동안 예측했는데 앞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평균적으로 24.4만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평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전체 이탈되어져 있는, 이탈됐다는 얘기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같으면 이탈이 안 된 거죠. 근데 이탈했다는 얘기는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탈된 값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24.4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 절대 오차가 24.4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24.4만큼 평균적으로 크게 예측했어 작게 예측했어, 이 방향성의 정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누적 예측 오차입니다.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 실제 값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구나. 전반적인 8개월의 전반적인 특성이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 정도 내가 크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의 방향성에 이 정보가 CFE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편향성, 예측의 편향성이죠. 방향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AD를 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평균적으로 8개월 동안 24.4만큼 전반적으로 이탈했는데 작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 모르는데 예측의 편향성을 봤더니 저 편향성의 정보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24.4만큼 평균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크게 예측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할 때 오차의 크기를 갖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한 오차의 크기만 갖고. 그래서 오차의 크기만 갖고 오차가 크다 작다, 오차의 이 상대적인 거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한 오차의 사이즈의 크기만 비교해 가지고 오차가 큰 수가 나오게 되면 얘는 저기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이 오차의 비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의 비중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냐면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오차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의 비중인데 실제 액추얼 디맨드 값에서 이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눠주는 거죠. 분자분모니까 당연히 비율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이게 백분율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백분율 오차를 기간별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25는 절대값을 붙여서 25에 요 200으로 나누게 되면 12.5%가 나오고, 그 다음 20이라는 값은 240에서 비교한다면 실제로 8.33%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5는 300에서 비교한다면 5%에 해당되고, 이런 형태로 각각의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오차의 비중, 이 실제 수요에서 오차의 분자분모의 비율을 비교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 비중이 작은 게 정확도가 높은 거겠죠. 즉 바꿔 얘기하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 바꿔 얘기하면 예측값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즉 빗나간 부분이에요. 이 빗나간 부분이 12.5% 차지하더라. 이 의미입니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8.3%, 3월달 같은 경우에서 내가 오차가 15가 생겼는데 이 빗나간 15의 이 양은 실제 수요 300에 비하면 5% 빗나간 그러한 수준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체를 이런 형태로 누적을 한 다음에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고 해가지고 MAP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뭐죠? 요게 실제 평균 오차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밑에 요게 n이 아니라 실제 그 기간의 실제 수요값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 오차로 요걸 바꿔준 다음에 요거를 8개월 동안 8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절대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오차의 비중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P가 10.2%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전반적으로 실제 수요보다 10.2%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균적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0.2%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10.2%의 이거는 절대 오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2% 크게 했는지 10.2% 작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CFE 값을 바로 우리가 보면 이 CFE를 통해 가지고 예측의 전반적인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CFE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8개월 동안 10.2% 평균적으로 10.2%를 내가 실제 수요보다 크게 예측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이 평가 지수를 보면 방향성의 정보를 나타내는 CFE, 그 다음에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게 일종의 어떠한 형태냐면요, 여기다가 이 제곱근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 편차와 같은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겠죠. 요거는 이제 분산의 MSE는 분산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분산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쓰이는 값들을 보자면 CFE하고 MAD, 그 다음에 MAP 값이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내가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한 후에 그 예측값을 이게 좋은 예측이야 나쁜 예측이야를 평가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의 평가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측한 값의 그러한 그 정확도의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인 MAP는 보통 15% 정도 되면 이 예측력이 상당 부분 좋은 걸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즉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오차의 비중이기 때문에 요게 최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예측의 정확성을 이제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측의 정확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